오사카의 여성 미사토의 사연입니다. 영감이 없는 내가 고등학생 시절에 겪은 이상한 일이다. 당시 친했던 같은 반 N군 네 가족은 모두가 영감이 있는 엄청난 일가였다. 그의 형이 결혼하고 독립을 했기에 N군은 좁은 방에서 형의 넓은 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 이사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어 나도 시간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이사라고는 해도 같은 2층의 방 사이를 이동할 뿐이다. 2시간만 하면 간단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가본 N군네 집은 낡고 큰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단, 그 집은 낡아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으스스함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나중에 싫을 정도로 잘 맞게 되는데 1층에는 10평 정도의 넓은 거실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마당 쪽에는 큰 창문이 있고 나머지 3면에는 몇 단이나 되는 장식장이 천장까지 닿을 높이로 놓여 있었다. 그 장식장에는 엄청난 수의 인형이 피아노를 보며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아버지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각지에서 기념으로 사왔다고 한다. 모이고 모여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개 중에는 프랑스 인형도 있기는 했지만 일본 인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N군네 집 부엌이나 각 방은 꽤 어질러져 있는데 장식장에 정연하게 진열된 무수한 인형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위화감이 있었다. 어떤 의미로는 익살스러운 광경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황당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난 말이야 그다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내 태도를 깨달았는지 N군은 의미심장한 말을 속삭였다. 자, 시작하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N군의 말을 무시하듯 냉큼 이사를 끝내려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거실에 있어 위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실어도 정렬된 인형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사랑스럽다거나 아름답기보다는 으스스한 광경이었다. 이건 싫은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2층에 있을 때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곧바로 둘이서 짐을 옮기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잠시 지나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안쪽으로 열리는 문에 손을 대고 잡아당기려 했을 때였다. 그런데 문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도 똑같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N군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 짐 있단 말이야 빨리 열어줘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던 느낌이 스르르 사라지고 문이 힘없이 열렸다. 열린 쪽에 있어야 하는 N군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라 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N군은 아래층에서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왔다. 어라 지금 문 건너편에서 잡아당기지 않았어.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난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라고 대답했다. 수긍하긴 힘들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작업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안 쓰는 코타츠의 스위치를 껐는데도 방으로 들어오면 다시 켜져 있다는 이변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물론 N군이 일일이 스위치를 다시 켠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내가 옷장을 열려 하자 N군은 기겁하며 말했다. 잠깐만 지금 열면 안 돼. 안에서 날뛰고 있으니까. 당최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형이 쓰던 침대에 누운 N군은 곧바로 얼굴을 찡그리고 곤란한데 이래서야 가위에 눌리겠어 라고 진지하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 후로도 이변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책상 위에 놓인 마스코트가 혼자서 쓱 움직인 것이다. 그것을 본 N군은 오랜만에 폴터가이스트가 라고 기뻐하기까지 했다. 괴기현상이 속출해 공포보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N군에게 따졌다. 대체 이 집은 정체가 뭐야? 그러자 그는 떨더름하게 입을 열었다. 그 말에 따르면 N군의 형은 특히 영감이 강한 탓인지 형의 방에는 아직 영이 여럿 남아 있다고 한다. 결혼해서 독립할 때 대부분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N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보통은 얌전히 있는 영들이 내가 와서 조금 흥분했다고 말했다. 형이 거의 데리고 나갔다니 결혼한 아내가 불쌍할 따름이다. 빨리 이사를 끝내고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 나는 무서움을 느낄 틈도 없는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다. 그때 아래층에 있는 전화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다. 그때는 아직 무선 전화기가 보급되지 않았다. 그때 N군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내가 대신 전화를 받으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전하는 복도를 내려가면 곧바로 있어서 조금 안심했다. 저 으스스한 인형의 방 안에 있다면 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울리는 수화기에 손을 뻗은 순간 쭉 늘어선 인형들이 내 시야에 단숨에 날아들어왔다. 마치 자신들의 모습을 봐달라는 듯한. 내 시선에 각인된 무수한 인형들. 나는 수화기에 손을 뻗은 채 경직되어 버렸다. 땅거미가 내린 어두운 거실에 천장까지 닿는 높이로 삼면을 메우고 있다. 그 인형들은 생기가 없는 눈으로 방 한가운데의 피아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비현실적이기 짝이 없는 광경에 나는 이제까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이거 정상이 아니야. 경험한 적 없는 전율이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랐다. 식은땀이 스멀스멀 배어나왔을 때쯤 울리던 전화가 뚝 끊겼다. 퍼뜩 제정신을 차린 나는 아직은 공포로 굳어버린 내 모습에 쓴웃음을 지를 여유가 있었다. 다시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인형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 계단 올랐을 때 나를 불러 세우듯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전화를 받자. 마음을 다잡고 돌아본 내 눈이 포착한 것. 아까와 같이 무수한 인형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아까와 달랐다. 이번에는 한가운데의 피아노가 아니라 인형들의 차가운 눈은 전부 나를 향해 있었다. 홋카이도 남성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북쪽 땅이라 해도 태양이 번쩍이는 8월의 늦더위는 견디기 힘들다. 그런 어느 날 바이크 투어링을 하던 나는 홋카이도 서부 해안에 뻗은 국도를 상쾌하게 달리고 있었다. 오토바이와 한 몸이 되어 바람을 가르고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벗삼아 목적지로 향했다. 어느새 저녁을 지나 가을이 코앞이어서인지 태양은 의외로 빨리 저물었다. 깨닫고 보니 나는 가로등조 없는 어두운 길을 오로지 혼자 질주하고 있었다. 백미러로 확인해봐도 후속 차량은 없었다. 쭉 뻗은 반대쪽 차선에서도 차는 한 대도 오지 않았다. 오토바이의 진동만이 자신의 생을 전해준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쓸쓸한 길이다. 자칫 달릴 의욕이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을 머리 한구석으로 몰아내고 마음을 비우고 앞만 보며 엑셀을 밟았다. 바로 그때 저 먼 곳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보였다. 밝은 2개의 광원은 어둠을 가르며 거침없이 다가왔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자동차에 어쩐지 구원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초단위로 급속히 거리를 좁혀오는 반대편 차선의 자동차. 뭐야, 어째서 이쪽 차선으로 오는 거지. 운전자가 앞을 안 보나 아니면 음주운전일 수도 있다. 아무튼 확실하게 내가 달리는 차선에서 바이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물론 내 바이크는 라이트를 켜놨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듯이 폭주하고 있었다. 사나운 짐승의 눈처럼 2개의 노란색 라이트가 내 눈을 찔렀다. 눈이 부셔 자동차의 형태조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쌍방의 속도를 생각하면 이미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 이건 못 피해. 틀렸어. 이렇게 죽는 건가. 눈앞에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빛이 퍼졌다. 쿵 하고 한순간 바이크와 함께 튕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난 죽는 건가 의외로 아프지는 않네. 곧바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던 길을 그대로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코 졸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달리고 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나도 바이크도 전혀 상처가 없었다. 틀림없이 정면 추돌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건 어째서일까? 너무 이상한 일이라 나는 멍하니 바이크를 몰았다. 서서히 현실 감각을 되찾으면서 갑자기 공포가 밀려들었다. 도로 구석에 바이크를 세워놓고 헬멧을 쥐어뜯듯이 벗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만이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존재를 알려주었지만 주위에는 시야 전체에 칠흑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나는 춥지 않은데도 몸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었다.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인데도 믿을 수 없었다. 난 어째서 살아있는 거지? 어째서 바이크에 아무런 상처도 없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의식 중에 점퍼 안에 주머니를 뒤져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부적을 꺼냈다.
나는 아연한 표정으로 그 부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역시 그건 환상도 뭣도 아니었어.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나는 부적을 손에 쥐고서 확신했다. 부적은 뭔가 강대한 힘으로 찢긴 것처럼 엉망으로 변해 있었다.